사고가 났을 때 기회라고 생각했어. 엄마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기억도 못 하잖아.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저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침으로 차려주신 된장찌개가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해준 밥. 15년 동안 매일 해주셨던 밥. 그 밥상 위에 서류를 펼쳐 놓았어요. 사망신고서, 전원기록, 병원비 영수증, 그리고 녹음기. 엄마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남자한테 절대 말하지 마세요. 수연이가 살아있다는 거. 돈은 내가 줄게요. 얼마든지. 저는 엄마를 봤어요. 하얗게 질린 얼굴. 국자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찌개가 식탁 위에 쏟아졌어요. 다 너를 위해서 한 거야.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내 남편에게서 나를 빼앗은 것도, 1살 된 아들에게서 엄마를 지운 것도, 내 이름을 바꾸고 내 기억을 덮고 15년 동안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은 것도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엄마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수연아, 가지 마. 등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1년 전 아들이 응급실에 실려간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납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져요. 15년 동안 그랬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 깊이 잠든 적이 없거든요. 잠이 얕으면 꿈을 꾸고, 꿈을 꾸면 수연이가 나오고, 수연이가 나오면 새벽에 눈이 떠집니다. 매일 그 반복이었어요. 일어나면 제일 먼저 부엌으로 갑니다. 밥솥 뚜껑을 열고 전날 밤에 예약해둔 밥이 잘 됐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계란 프라이 2개, 김치 조금, 소시지 3개. 준호가 좋아하는 도시락 반찬이에요. 처음에는 못했습니다. 계란 프라이도 태우고 밥도 질게 하고 수연이가 살아있을 때는 부엌에 들어가 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안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3살짜리 아이가 아빠 배고파하면 태운 계란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였어요. 15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손이 알아서 움직여요. 소시지를 자르는 각도도, 밥을 눌러 담는 힘도, 김치를 써는 크기도 전부 몸이 기억합니다. 준호는 제가 싸준 도시락이 맛있다고 한 적은 없어요. 대신 매일 빈 통을 가져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도시락을 싸고 나면 준호 교복을 다립니다. 다리미질은 수연이가 잘했어요. 저는 서툴러서 가끔 칼라 부분이 눌리는데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입고 갑니다. 그 애가 불평을 안 하는 게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가 없는 아이는 불평하는 법도 모르는구나 싶어서 준호를 학교에 보내고 나면 저는 현장으로 갑니다.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이라고 해봐야 저 포함 3명. 아파트 리모델링이나 상가 수리 같은 일을 합니다. 몸이 고되지만 싫지는 않았어요. 일하는 동안에는 생각을 안 해도 되거든요. 타일을 붙이고 벽을 뜯고 페인트를 칠하는 동안에는 수연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아니, 안 나는 게 아니라 안 할 수 있었어요. 그게 달랐습니다.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수연이 기일이었어요. 10월 17일. 15년 전 그날 수연이는 장모님 댁에 다녀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빗길에 트럭이 중앙선을 넘었다고 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장모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수연이가 죽었어. 그 한마디였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호가 아기 침대에서 울고 있었는데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1시간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는 장모님이 주도하셨어요. 저는 제대로 된 얼굴도 못 봤습니다. 사고가 너무 심해서 관을 열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유골함만 받았어요. 그때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너무 무너져 있었으니까요. 그 뒤로 매년 10월 17일이면 유골함 앞에 앉습니다. 소주 한 잔 따르고 수연이한테 말을 해요. 준호가 이만큼 컸다고, 중학교 들어갔다고, 키가 나를 넘었다고, 도시락 반찬도 이제 제법 한다고, 근데 너무 보고 싶다고. 그 애도 마찬가지였어요. 소주를 따르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15번째 기일이었거든요. 숫자가 커질수록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정반대였어요. 해가 갈수록 더 무거워졌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게 쌓이는 거더라고요. 나무 위에 눈이 쌓이듯이 어느 순간 가지가 부러질 만큼 쌓여요. 수연아, 입 밖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 힘든데. 그 말을 꺼낸 건 1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그동안은 괜찮은 척 했거든요. 준호 앞에서도 수연이 앞에서도. 그런데 그날은 안 됐습니다. 코끝이 찡하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보고 싶어. 많이.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기일 다음 날 친한 형이 찾아왔습니다. 인테리어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갑내기 상철이 형이에요. 야, 정민아. 형이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작년에도 했던 말인데 올해도 할게. 저는 뭔지 알았습니다. 매년 기일 지나면 하는 말이었거든요. 이제 좀 만나봐라. 사람을. 15년이잖아. 수연이도 내가 이러는 거 원하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 형. 야, 준호도 이제 고등학생이야. 대학 가면 너 혼자 남는 거야. 그때 진짜 외로운 거야. 알아. 알면서 왜 안 해?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 안 하냐고 물으면 딱히 할 말이 없었어요. 수연이한테 미안해서? 그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무서웠거든요. 누군가를 다시 좋아하게 되면 또 잃을까봐. 그 감정을 한 번 더 겪을 자신이 없었어요. 자리는 준비돼 있어. 내 와이프 친구인데 괜찮은 사람이야. 딱 밥 한 번만. 형, 나 자리에 이런 거 없어.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형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알겠다.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 내가 혼자 아픈 거 준호는 다 알아.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까 준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교복도 안 갈아입고 소파에 멍하니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어요. 아빠 밥 먹었어? 응. 현장에서 먹었어. 너는? 라면 끓여 먹었어. 저는 신발을 벗으면서 준호를 봤습니다. 16살. 키가 저보다 커졌어요. 어깨도 넓어졌고. 그런데 눈은 아직 어린아이 같았어요. 수연이를 닮은 눈이에요. 크고 맑고 속이 다 보이는 눈. 아빠. 응? 있잖아. 준호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아빠, 나 때문에 혼자 사는 거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 친구들이 그러거든. 아빠가 재혼 안 하는 거 나 때문이냐고. 아빠가 나 눈치 보는 거 아니냐고. 저는 신발을 다 벗지도 못하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아니야. 겨우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내 때문이 아니야. 그럼 왜? 저는 아들의 얼굴을 봤어요. 수연이를 닮은 그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다른 사람이 무서워서, 엄마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히고 싶지 않아서,
전부 사실이었지만 16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어요. 아빠는 내 엄마 한 사람이면 돼.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다시 TV를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어요. 그의 눈이 빨개진 걸. 그날 밤 준호가 잠든 뒤에 저는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10월의 찬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수연이가 별을 좋아했거든요. 신혼 때 옥상에서 같이 별을 봤었어요. 수연이가 제 어깨에 기대서 우리 아기 낳으면 셋이서 별 보자 했던 게 어제 같았습니다. 셋이서 별을 보겠다던 약속. 저는 15년 동안 혼자 별을 봤어요. 그리고 나흘 뒤 그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아드님이 체육 시간에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전화기를 든 손에 힘이 빠졌어요. 세상에서 수연이 다음으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준호마저 잃는 겁니다. 병원까지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전화를 받고 연장을 내려놓고 차에 탔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기억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주차장이었어요. 차를 세우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기어를 2번이나 잘못 넣었습니다.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흰 벽 형광등, 바퀴 달린 들것. 15년 전 수연이가 실려갔던 병원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런 냄새였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접수대에서 아들 이름을 말했습니다. 박준호요. 고등학교 1학년. 체육 시간에 쓰러져서 실려왔다고.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수술 준비 중이세요. 복부 쪽에 충격이 있어서 외과 선생님이 보시고 있어요. 잠시만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수술이라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수술이요? 체육 시간에 다친 건데 수술까지 해야 돼요? 뛰다가 넘어지면서 복부에 강한 충격을 받으셨어요. 정확한 건 담당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지 못하고 복도를 서성거렸어요. 15년 전이 자꾸 겹쳤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복도를 걸었거든요. 그때는 걸어 다녔는데 수연이를 못 만났어요. 수연이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제발 준호는. 그때 수술실 방향에서 문이 열렸어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여자였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 절반이 가려져 있었는데 눈만 보였습니다. 짙은 갈색 눈, 차분하고 또렷한 눈이었어요. 박준호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응급 개복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비장 파열로 복강 내 출혈이 있어요. 빨리 진행하면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의사가 클립보드를 내밀었어요. 저는 그걸 받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의사가 마스크를 내렸어요. 숨 쉬는 걸 잊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소독약 냄새도, 형광등 소리도, 뒤에서 들리던 다른 환자의 신음소리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시야 안에 그 얼굴만 남았어요. 수연이 얼굴이었습니다. 15년 전관 뚜껑 너머로 보지 못했던, 유골함 속에 있는 줄 알았던, 매년 10월 17일마다 소주를 따라주던 그 사람의 얼굴이 제 앞에 있었어요. 살아서, 숨을 쉬면서, 두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면서, 어깨 길이 다크브라운 머리, 높은 광대뼈, 맑은 갈색 눈동자.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저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 얼굴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잠들기 전마다 떠올리던 얼굴이었거든요. 수연아? 제 입에서 그 이름이 나왔어요.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당황한 게 아니었어요. 귀찮은 듯한,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주 겪는 상황을 처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 지금 아드님 상태가 급합니다. 수술 동의서에 먼저 서명해 주세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을 짚었습니다. 클립보드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딱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의사가 허리를 숙여서 클립보드를 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내밀었습니다. 보호자분,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준호. 지금 중요한 건 준호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동의서에 이름을 쓰는데 글씨가 삐뚤삐뚤했어요. 손이 말을 안 들었거든요. 서명을 하고 클립보드를 건넸습니다. 의사가 그걸 받아들고 몸을 돌렸어요. 수술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걸음걸이. 수연이랑 똑같았습니다. 약간 안짱걸음에 걸을 때 왼쪽 어깨가 살짝 올라가는 버릇. 수연이가 그랬거든요. 신혼 때 제가 놀렸어요. 왜 걸을 때 한쪽 어깨가 올라가? 그랬더니 수연이가 웃으면서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어떻게 했었습니다. 그 걸음걸이를 다른 사람이 똑같이 한다고? 저는 수술실 문이 닫힐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술은 2시간 반이 걸렸어요. 2시간 반 동안 저는 대기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같은 구간을 수십 번 왕복했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분, 앉아 계세요라고 했는데 안 들렸어요. 머릿속에 2가지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괜찮은 건가? 저 사람은 정말 수연이인가? 두 생각이 뒤엉켜서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린 채 이번에는 제가 정신을 붙잡고 봤어요.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혹시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환각을 본 건 아닌지. 아니었습니다. 수연이었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이 더해졌지만 틀림없는 수연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비장 부분 절제를 했는데 출혈량이 많지 않아서 경과가 좋을 겁니다. 이틀 정도 경과를 보고 일반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차분한 설명이었어요. 프로의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매일 수십 번 반복하는 말투.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어요. 2가지 의미였습니다. 아들을 살려줘서 감사하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살아있어서 감사하다는 것. 의사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그때 봤습니다. 의사가 클립보드를 왼손으로 옮겨 잡았어요. 가운 소매가 살짝 밀려 올라갔습니다. 왼쪽 손목 안쪽. 화상 흉터. 분홍빛이 도는 매끈한 흉터가 손목 안쪽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동전 2개 정도 크기. 수연이가 대학 시절 라면을 끓이다가 뜨거운 물이 튀어서 생긴 흉터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었어요. 학교 앞 편의점에서 수연이가 손목을 잡고 아 뜨거 했을 때 제가 얼음을 가져다 줬거든요. 그게 첫 대화였습니다. 그 흉터를 제가 모를 리가 없었어요. 확신했습니다. 동명이인이 아니었어요. 닮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얼굴도, 손목의 흉터까지. 저 사람은 수연이었습니다. 제 아내 박수연. 그런데 왜 살아있는 거야?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거야? 왜 나를 모르는 거야? 복도 끝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서 있는 것도 힘들었어요.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15년 동안 믿었던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내는 죽었다. 관은 열 수 없었다. 유골함을 받았다. 매년 기일에 소주를 따랐다. 그 15년이 전부 거짓이었다면? 그때 간호사가 지나가길래 붙잡았어요. 저 방금 수술하신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간호사가 차트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윤서 선생님이요. 외과 과장님이세요. 이윤서. 수연이가 아니라 이윤서. 저는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먼저 건 적 없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장모님 번호. 신호가 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에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15년 만에 듣는 장모님 목소리였습니다. 늙었어요. 하지만 그 특유의 날카로운 톤은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누구야? 정민입니다. 어머니. 전화기 너머로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수연이가 살아있잖아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15초.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만 복도에 울렸어요. 그리고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화면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15년 동안 늙어버린 얼굴. 그런데 그 얼굴이 오늘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다른 감정으로. 어떤 감정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분노였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준호는 회복실에서 안정적이라고 했어요. 내일 아침에 면회가 가능하다고. 간호사가 집에 가서 쉬라고 했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눈을 감아도 수연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스크를 내리던 순간 저를 모르는 눈으로 바라보던 그 눈. 손목에 화상 흉터. 전화기를 수십 번 들었다 놨습니다. 장모님한테 다시 전화해야 하나. 경찰에 가야 하나. 수연이한테 직접 말해야 하나.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어요. 아무것도 결정을 못하겠더라고요. 1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실이 무너지니까 다른 건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전 9시. 준호 면회 시간이었어요. 회복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준호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아빠. 준호가 힘없이 웃었어요. 이야, 정신 들었네. 저는 웃으면서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작았던 손이 어느새 저보다 커져 있었습니다. 이 손을 수연이가 마지막으로 잡았을 때는 주먹만 했을 거예요. 아빠, 나 많이 다친 거야? 아니, 수술 잘 끝났어. 이틀만 있으면 일반 병실 가는 거야. 체육 시간에 넘어졌는데 기억이 잘 안 나. 괜찮아. 다 괜찮아. 저는 그 말을 하면서 준호 이마를 쓸어넘겼어요. 수연이가 준호한테 하던 거예요. 아기였을 때 잠투정을 하면 이마를 쓸어넘기면서 자장가를 불러줬거든요. 저는 자장가는 못 불렀지만 이마를 쓸어넘기는 건 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가 눈을 감았어요. 다시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수연이를 찾아야 했어요. 외래 진료 시간표를 확인했습니다. 이윤서, 외과, 오전 진료 10시 12시, 복도 끝 외과 진료실 앞에 섰어요. 환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줄 끝에 섰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젯밤 응급실에서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거든요. 오늘은 차분하게, 또렷하게
수연이를 보고 싶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고 앞 환자가 나갔습니다. 간호사가 불렀어요. 다음 분 들어오세요. 심장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수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흰 가운, 목에 걸린 청진기, 책상 위에 놓인 차트, 모니터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보는 순간 눈이 달라졌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제 복도에서 이름을 부른 보호자분,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박준호 환자 경과 확인차 오셨으면 회복실 담당 간호사에게 수연아, 참으려고 했는데 또 나왔어요. 입이 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수연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볼펜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어요.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은서입니다. 보호자분, 진료실에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당신 왼쪽 손목에 화상 흉터가 있잖아요. 대학 때 라면 끓이다가 생긴 거. 편의점에서 내가 얼음을 가져다 줬어요. 그게 우리 첫 만남이었어요. 제가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수연이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보호자분, 강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어요. 수연이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뭔가가 스쳐 지나간 것 같은 동요가 있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지금 나가시지 않으면 보안팀을 부르겠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더 말하면 진짜로 쫓겨날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진료실을 나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볼펜이었을까? 아니면 차트였을까?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그 소리가 수연이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오후에 상철이 형한테 전화했어요. 형, 나 좀 도와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형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야, 정민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나도 알아. 미친 소리처럼 들리는 거. 근데 형, 나 20년 같이 살았어. 수연이 얼굴을 내가 모를 리가 없잖아. 화상 흉터까지 같다고? 똑같아. 위치도, 크기도, 모양도. 형이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일단 사고 기록부터 확인해 보자. 15년 전이면 기록이 남아있을 거야. 형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15년 전 교통사고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따로 구청에 가서 수연이 사망신고서 사본을 떼보기로 했어요. 15년 동안 의심한 적 없는 서류들. 이제는 그 서류들이 전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준호한테 저녁을 가져다 주려고요. 죽을 끓여서 보온 용기에 담아갔어요. 회복실 문을 열려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살짝 문틈으로 봤어요. 수연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채로 준호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준호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잠든 준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한참을, 오래오래, 그리고 손을 뻗었어요. 준호의 이마를 쓸어 넘겼습니다. 제가 아까 한 것과 똑같은 동작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수연이가 아기였던 준호에게 하던 동작이었습니다. 제가 수연이한테 배운 동작. 수연이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흰 가운 어깨가 작게 들썩이면서 왜 우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듯이 왼손으로 입을 막고 오른손은 여전히 준호의 이마 위에 얹은 채로 저는 문 밖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숨도 쉬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을 잃었는데도, 이름이 바뀌었는데도,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수연이의 손은 아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엄마의 손은 잊지 않는 거더라고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연이가 움찔하며 손을 걷었어요. 저는 재빨리 복도 모퉁이로 숨었습니다. 수연이가 회복실에서 나와 반대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봤어요. 고개를 숙이고 눈가를 닦으면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상철이 형이었어요. 정민아, 찾았다. 형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15년 전 사고 기록, 이상한 점이 있어. 사고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기록은 있는데 그 병원에서 사망 확인서가 발급된 기록이 없어. 뭐? 사망 확인서가 없어. 대신 전원 기록이 있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거야. 전원.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건 그 시점에 살아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디로 옮겨졌는데? 부산이야. 부산의 한 대학병원. 부산. 장모님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망신고서 신고인 이름. 형이 잠시 멈췄어요. 황명자. 장모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15년 전의 풍경이 새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사고를 이용한 거였어요. 수연이가 죽은 게 아니라 죽은 것으로 만든 겁니다. 장모님이 그때 병원 로비 자동문이 열렸어요.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과 함께 장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짧은 파마 은회색 머리, 날카로운 눈, 입을 꾹 다문 채 로비를 휘둘러 보셨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장모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걸어오셨어요. 한 발 한 발. 구두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발소리였어요. 제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밖으로 나가. 낮은 목소리였어요. 얘기할 게 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하지 마. 밖으로. 장모님이 돌아서서 나가셨어요. 저는 뒤를 따랐습니다. 병원 뒤편 골목이었어요. 가로등 하나가 노란 빛을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돌아봤어요. 정민아. 처음으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딱 한 번만 말할게. 장모님의 눈이 가로등 빛에 번들거렸어요. 입 다물어. 여기서 돌아가. 안 그러면 너도 준호도 끝이야. 협박이었습니다. 15년 만에 만난 장모님의 첫마디가 협박이었어요. 저는 장모님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미 가장 무서운 걸 겪었으니까요. 15년 동안 아내를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운 사람한테 더 무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머니, 제가 말했어요. 저 안 돌아갑니다. 장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모님은 빠르셨습니다. 저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셨어요. 제가 병원 골목에서 돌아와 로비 소파에 앉아 있는 사이에 장모님은 이미 병원 행정실을 찾아가셨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에 알았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박준호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네.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간호사의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미안한 듯한, 그러면서도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은서 선생님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보호자분이 담당 의사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안감을 주셨다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접근 금지가 요청된 상태라서 앞으로 이은서 선생님 진료실이나 개인 공간에는 가시면 안 됩니다. 아드님 진료는 다른 선생님으로 변경됩니다. 잠깐만요, 그건. 보호자분. 죄송하지만 이건 병원 규정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이었어요. 어젯밤 골목에서 제가 안 물러서겠다고 했더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를 차단한 거였어요. 교활한 분이었습니다. 15년 전에도 그랬으니까요. 준호 병실에 갔어요. 준호는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앉아서 밥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아빠, 나 내일 일반 병실로 옮긴대. 그래, 잘 됐다. 근데 담당 선생님 바뀐대. 왜 바뀌는 거야? 수술해 주신 선생님이 좋았는데. 가슴이 찔렸습니다. 준호는 몰라요. 그 선생님이 내 엄마라는 걸. 병원 사정이 그런가 보다.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어요. 준호한테 거짓말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주 내내 저는 병원에서 수연이를 볼 수 없었어요. 접근 금지라는 게 이렇게 답답한 건지 몰랐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데 만날 수 없다니. 복도에서 수연이가 걸어오면 저는 방향을 바꿔야 했어요.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뻔했는데 수연이가 저를 보자마자 문 닫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 수연이의 눈을 봤어요. 어젯밤 회복실에서 준호를 보며 울던 그 눈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섞인 경계의 눈이었어요. 장모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상철이 형이 구청에서 떼어온 서류를 가져왔어요. 사망신고서 사본, 신고인 황명자, 4일 안에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장기 손상, 그리고 그 옆에 사망 확인서. 형이 서류를 짚었습니다. 여기 봐. 사망 확인서 발급 병원이 서울 쪽 병원이야.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 사고 병원에서 사망 확인서를 발급한 기록이 없다고. 그러면 이 확인서는 위조야. 아니면 누군가한테 부탁해서 만든 거지.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사고 후 수연이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다. 장모님이 먼저 도착했다. 장모님이 부산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했다. 그리고 서울에서 위조된 사망 확인서로 사망 신고를 냈다. 저한테는 관을 열 수 없다고 했고 유골함만 줬고 15년 동안 저는 빈 유골함 앞에서 소주를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주 금요일이었어요. 병원 1층 카페에서 커피를 사고 있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서야. 장모님이었어요. 수연이와 함께 카페에 앉아 계셨습니다. 장모님이 수연이의 손을 잡고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기둥 뒤에 섰습니다.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몸이 저절로 숨은 거예요.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서야, 엄마가 또 얘기하는 건 내가 걱정돼서야. 엄마 알겠어요. 그 남자 옛날에 엄마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야. 우리가 부산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알잖아.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수연이 아버지는 수연이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 끌어와서 저를 그 범주에 넣고 있는 겁니다. 수연이를 힘들게 한 나쁜 남자의 범주에.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사고 전 일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엄마 말밖에 믿을 게 없어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근데 엄마, 응? 그 사람이 부른 이름이요. 수연이라고. 그 이름 들었을 때 수연이가 말을 멈췄어요. 이상하게 가슴이 아팠어요. 장모님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건 내가 예민해서 그래. 낯선 남자가 갑자기 다른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 놀라지. 그게 가슴이 아픈 것처럼 느껴진 거야. 그런 걸까요? 엄마를 믿어. 엄마가 널 위해서 안 한 게 뭐가 있어? 저는 기둥 뒤에서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뛰어나가면 안 됐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감정으로는 장모님을 이길 수 없었어요. 15년 동안 수연이 곁에서 쌓아온 신뢰를 제가 며칠 만에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였습니다.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준호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병원을 나가는 거였어요. 짐을 챙기고 수납을 하고 퇴원 서류를 받았습니다. 준호가 병원 로비에서 기지개를 켰어요. 아, 받기 좋다. 당연하지. 병원에 누가 있고 싶냐? 아빠, 나 삼겹살 먹고 싶어. 퇴원하자마자 삼겹살이야? 수술했잖아. 보양식이지. 저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짜로 웃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퇴원하시는군요. 돌아보니까 수연이었어요. 흰 가운 차림으로 진료실 쪽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시선을 준호에게로 옮겼어요. 몸은 괜찮아요? 준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선생님. 덕분에요. 감사합니다. 수연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직업적인 미소였지만 그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게 의사가 환자에게 짓는 웃음이 아닌 다른 종류의 무리하지 말고 2주 후에 외래로 한번 오세요. 네. 준호가 돌아서려는데 멈췄어요. 선생님. 네. 있잖아요. 수술 끝나고 회복실에서 잠결에 들었는데 누가 이마를 쓸어줬거든요. 간호사 선생님인가 했는데 꿈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수연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눈이 흔들렸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꿈이었을 거예요. 수연이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늘고 낮은 목소리, 간신히 밀어낸 목소리. 잘 지내요. 수연이가 몸을 돌렸습니다. 빠르게 걸어갔어요. 거의 뛰다시피 흰 가운 자락이 펄럭였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수연이가 복도 모퉁이를 돌기 직전에 봤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왼손으로 눈가를 누르는 걸 또 울고 있었어요. 기억이 없는데도 머리가 모르는데도 수연이의 몸은 자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아들의 이마를 만졌다는 이야기 앞에서 자기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증거가 다 모이지 않더라도 수연이의 안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15년이 지워지지 못한 것들이. 준호가 물었어요. 아빠, 왜 그래? 얼굴이 이상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준호를 재우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상철이 형한테 전화했어요. 형, 부산 대학병원 전원 기록. 더 파봐줘. 알겠어. 근데 정민아. 응. 조심해라. 그 장모 보통이 아닌 것 같아. 알아. 전화를 끊고 소파에 등을 기댔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수연아,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데리러 갈게. 그날 밤 수연이의 관사 아파트에서는 불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예요. 수연이가 새벽 2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대요. 검색창에 2글자를 치고 있었다고요. 정민. 퇴원 이틀 뒤 준호가 말했어요. 아빠, 나 병원에 외래 진료 가야 하는데 그때 선생님한테 꽃 하나 가져가도 되지? 꽃? 수술해 주셨잖아. 감사하다고. 16살 남자아이가 의사한테 꽃을 가져가겠다는 게 신기했어요. 보통 과일이나 음료를 가져가지. 그런데 준호가 하고 싶다는 걸 말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 뭐 가져갈 건데? 국화. 꽃집 아저씨가 요즘 국화가 예쁘대. 국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놨어요.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수연이가 좋아하던 꽃이 국화였거든요. 장미가 좋냐고 물었을 때 수연이가 웃으면서 말했었어요. 나는 국화가 좋아. 화려하지 않은데 오래 가잖아. 그게 좋아. 우리 결혼식 부케도 흰 국화에 들꽃을 섞은 거였습니다. 준호가 그걸 알 리 없었어요. 한 번도 말해준 적 없으니까. 좋은 생각이네.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외래 진료 날, 준호가 흰 국화 한 다발을 들고 병원에 갔어요. 저는 같이 갈 수 없었습니다. 접근 금지니까. 대신 병원 앞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서 준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진료 끝났어. 그래. 선생님 뭘 하셔? 경과 좋대. 다음 달에 한 번 더 오래. 꽃은? 좋지. 선생님이 뭘 하시던? 준호가 잠시 멈췄어요. 이상한 거 있었어. 뭐가? 꽃 받으시더니 갑자기 멈추셨어. 국화를 보시는데 눈이. 어떻게 말해야 하지? 먼 데를 보는 것 같았어. 한참을 그러다가 내가 좋아하는 꽃인데 하셨거든. 숨을 참았습니다. 근데 바로 고개를 저으셨어. 아, 아니에요. 예쁜 꽃 고마워요 하시면서. 그런데 아빠, 나 느낌이 이상했어. 선생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꽃인 것 같았거든. 전화를 끊고 저는 카페 테이블 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기억이 아닌 거예요. 감각인 겁니다. 머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걸 몸이, 마음이, 감각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국화를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유를 수연이 자신도 모르는 거였습니다. 이건 가능성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수연이 안에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증거를 모아서 수연이한테 직접 전달하기로. 장모님의 벽을 뚫을 수 없으니까 수연이 내면의 벽을 먼저 흔드는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벽장을 열었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정리하지 못한 상자가 있었습니다. 수연이의 물건을 담은 상자. 이혼한 것도 아니고 사별이라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가끔 꺼내보다가 너무 아파서 다시 덮어두곤 했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맨 위에 결혼 사진이 있었어요. 흰 국화 부케를 든 수연이. 27살의 수연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28살의 제가 서 있었어요. 지금보다 머리도 까맣고 주름도 없고 눈도 맑았습니다. 그 아래에 편지가 있었어요. 수연이가 저한테 쓴 편지. 결혼 전에 주고받았던 손편지들이었습니다. 수연이 필체는 특이했어요. 전체적으로는 둥글둥글한데 희응자를 쓸 때만 유독 각지게 써요. 밑으로 삐져나오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수연이만의 필체. 결혼 영상 DVD도 있었어요. 디지털로 옮겨두지 않아서 DVD뿐이었지만 상철이 형한테 부탁하면 파일로 변환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수연이가 준호 돌잔치 때 쓴 메모가 있었어요. 우리 준호 건강하게 자라렴.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수연이의 필체. 희의 각지게 밑으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이걸 수연이가 보면 어떨까? 자기 손으로 쓴 걸 자기 필체인 걸 아는데 기억은 없는 글씨를 보면 장모님 말이 맞다고 할 수 있을까? 준호한테 부탁했어요. 준호야. 응? 다음에 선생님 진료 갈 때 이거 좀 전해줄 수 있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결혼사진 복사본 3장, 수연이가 쓴 편지 원본 2통, 준호 돌잔치 메모, 그리고 결혼 영상 파일이 든 USB를 넣었어요. 이게 뭔데? 선생님한테 중요한 거야. 왜 아빠가 직접 안 줘? 사정이 있어. 준호가 봉투를 이리저리 뒤집었어요. 아빠,
혹시 그 선생님이랑 무슨 사이야? 심장이 쿵 했습니다. 왜? 병원에서 아빠 이상했거든. 그 선생님 볼 때 눈이 달라졌어. 16살은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준호 눈을 봤어요. 수연이를 닮은 그 눈. 진실을 말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게 없는 상태에서 아들한테 그 사람이 내 엄마일 수도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희망을 줬다가 아니면 그건 너무 잔인한 거니까. 나중에 말해줄게. 지금은 믿어줘. 준호가 한참을 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아빠. 일주일 뒤 준호가 외래 진료를 갔습니다. 봉투를 전달했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잠깐 멈칫하시더니 받으셨다고. 그날 저녁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밤 11시.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호흡 소리만 들렸어요. 누군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숨. 여보세요? 누구세요? 봉투. 수연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소파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준호가 깰까봐. 수연,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봉투 안에 있던 편지. 필체가 제 것과 똑같아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가 말하게 두고 싶었어요. 편지에 적힌 이름이 정민 씨예요. 당신 이름이죠? 네. 결혼 사진 속 여자. 저와 닮았어요. 닮은 게 아니에요. 당신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어요. 몇 초 동안 침묵. 그리고 수연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조작된 거라고. 누군가 제 필체를 흉내낸 거라고. 정교하게 만든 사기라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예상한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 20초, 30초. 베란다에 찬바람이 불어왔어요. 모르겠어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를 믿어야 하는데 15년 동안 저를 키운 사람이잖아요. 사고 이후로 기억이 하나도 없는 저를 의대까지 보내주신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수연이가 숨을 들이마셨어요. 떨리는 숨이었습니다. 편지에 적힌 희은자가요. 밑으로 삐져나와 있거든요. 그 버릇은 흉내 낼 수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던 버릇이에요. 엄마도 모르는 버릇이에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결혼 영상, USB 넣어서 봤어요. 영상 속 여자가 웃을 때 왼쪽 볼에 보조개가 생기더라고요. 수연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도 왼쪽에만 보조개가 있어요. 저는 참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은서 씨. 네. 부산에 가보세요. 어머니 집에. 서재에. 서재요? 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15년치 서류는 어딘가에 있어야 합니다. 전원 기록, 사망신고서, 원본, 병원비 영수증. 15년을 유지하려면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수연이의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당신이 진실을 원한다면 엄마한테 묻지 말고 직접 찾으세요. 긴 침묵. 그리고 수연이가 말했어요. 다음 주에 부산 가요. 엄마 생신이거든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베란다 난간을 잡고 섰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수연이가 좋아하던 별. 수연이가 한 발짝 다가온 느낌이었어요.
15년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수연이가 부산에 간다고 했으니까요. 장모님 생신에 맞춰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하루하루가 한 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 상철이 형이 추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부산 대학병원 전원 기록. 15년 전 10월 17일자로 서울에서 이송된 여성 환자 기록. 이름란이 검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지운 거예요. 하지만 나이와 생년월일은 남아 있었어요. 1984년 3월 12일 수연이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원 사유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보호자 요청에 의한 전원. 의식불명 지속. 예후 관찰 필요. 보호자 요청. 그때 보호자는 장모님이었어요. 저는 연락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수연이가 부산으로 옮겨진 뒤였을 거예요. 그리고 장모님은 저한테 전화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민아, 이 정도면 경찰에 가도 돼. 사망 신고 위조는 범죄야. 아직? 왜? 수연이가 직접 확인해야 해. 경찰이 가기 전에 수연이가 먼저 알아야 해요. 형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넌 참 한결같다. 그 말이 칭찬인지 한탄인지 모르겠었어요. 다만 저는 확실했습니다. 수연이가 스스로 진실에 도달해야 한다는 걸. 누군가 알려주는 진실과 자기가 찾아낸 진실은 무게가 다르니까요. 토요일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수연이었습니다. 부산 왔어요.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 어머니 생신 저녁 식사하고 어머니가 주무시면 서재를 볼 거예요. 네. 한 가지만 물을게요. 네. 만약 아무것도 없으면요. 서재에 아무 증거도 없으면. 그러면 이건 끝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수연이 입장에서는 15년을 함께한 어머니와 열흘 전에 나타난 낯선 남자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날 하루를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전화기만 보고 있었어요. 준호가 학원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아빠, 왜 멍 때려? 아니야. 좀 피곤해서. 밥은? 안 먹었어. 준호가 한숨을 쉬더니 부엌으로 갔어요. 잠시 뒤에 라면 2개를 끓여왔습니다. 제 앞에 뚝 놓았어요. 먹어. 고맙다. 아빠가 나한테 맨날 하는 거잖아. 그 말에 코끝이 찡했어요. 이 녀석이 언제 이렇게 컸는지. 밤 11시가 넘었어요.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12시, 1시. 소파에서 전화기를 쥔 채 잠이 들었다가 깨기를 반복했어요. 새벽 2시 17분.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연이었어요. 받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3초, 5초, 10초.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소리였어요. 말이 아니라 울음이 먼저 왔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뭔가에 짓눌린 것 같은 목구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울음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수연이가 울음을 삼키고 말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1분이었을까, 3분이었을까. 수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있었어요. 목소리가 갈갈이 찢어져 있었어요. 전부 다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재 책장 맨 아래 칸, 이중 바닥이 있었어요. 엄마가 숨겨놓은 서류함이요. 수연이가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말할 때마다 울음이 섞여서 끊기고 다시 이어지고 또 끊기고. 전원 기록이 있었어요. 서울병원에서 부산대학병원으로. 환자 이름 박수현. 사망신고서 원본이 있었어요.
4일 안에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장기 손상. 그런데 그 옆에 빨간 펜으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엄마가 직접 확인한 거예요. 자기가 신고한 거니까. 수연이의 숨이 거칠어졌어요. 병원비 영수증이 나왔어요. 부산대학병원 신경외과 3년치 재활치료비까지 전부 엄마 이름으로 결제돼 있었어요. 3년. 수연이가 의식을 되찾고 기억을 잃은 채 재활하는데 3년이 걸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3년 동안 저는 빈 유골함 앞에서 소주를 따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연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울음소리만 들렸어요. 뭔가를 꺼내기 전에 숨을 고르는 거였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함 밑에 오래된 녹음기가 있었어요. 카세트 테이프 녹음기. 테이프가 끼워져 있었어요. 재생했어요. 수연이가 전화기를 들고 뭔가를 조작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잡음 섞인 녹음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장모님 목소리였습니다. 15년 전 목소리. 선생님, 부탁 하나만 할게요. 그 남자한테 절대 말하지 마세요. 수연이가 살아있다는 거. 돈은 내가 줄게요. 얼마든지. 잠시 침묵. 수연이는 내가 데리고 갈 거예요. 그 남자한테서 떼어놓을 거예요.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내 딸은 그런 남자한테 줄 딸이 아니에요. 녹음이 끊겼어요.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어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15년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빈 유골함, 열리지 않는 관, 혼자 키운 아이, 새벽마다 싸준 도시락, 매년 찾아오는 기일, 수연아, 나 힘든데, 베란다에서 혼자 보던 별, 전부 거짓 위에 세워진 15년이었어요. 정민 씨, 수연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네, 한 가지 더 있어요. 서류함 맨 밑에 사진이 있었어요. 오래된 사진, 남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숨이 멎었어요. 뒷면에 글씨가 있었어요. 엄마 필체가 아니에요. 제 필체예요. 정민 씨와 준호. 우리 가족. 수연이의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연이가 말했어요. 기억이 나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조각이에요. 파편 같은 거. 수연이가 흐느끼면서 말을 이었어요. 따뜻한 방이 보여요. 작은 방.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방. 아기가 울고 있고 제가 안고 있어요. 아기가 너무 작아요. 주먹만 한 손으로 제 손가락을 잡아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준호가 자고 있으니까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가 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누군가가 옆에 있어요. 얼굴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 손이 제 어깨를 잡고 있어요. 크고 거칠고 따뜻한 손. 제 손이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그 목소리가 들려요. 그건 제가 한 말이었어요. 준호가 태어난 날 밤 수연이가 겁먹어서 아기를 안는 것도 무서워했을 때 제가 수연이 어깨를 잡고 한 말이었습니다. 정민 씨. 네. 저 당신 아내인 거 맞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15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수연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 당신 아내. 그 두 글자. 네. 겨우 한 글자를 밀어냈어요.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수연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울음소리와 섞였어요. 새벽 3시의 어둠 속에서 서울과 부산 사이에 놓인 전화선 위로
15년의 거짓말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수연이가 울음 사이로 말했어요. 내일 엄마한테 말할 거예요. 혼자 괜찮겠어요? 괜찮지 않아도 해야 해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울면서도 단단한 목소리. 제가 사랑했던 수연이의 목소리였어요. 무섭고 힘들어도 해야 할 일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사람. 1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민 씨. 네. 사진 속에서 당신이 웃고 있었어요. 아기를 안고. 그 웃는 얼굴이요. 보고 싶어요. 저는 전화기를 꽉 잡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15년 만이었어요. 누군가가 제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한 게 다음 날 아침 수연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전 10시에 엄마한테 말할 거예요. 혼자 할게요. 저는 답장을 쳤어요.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보내고 나서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었어요. 또 내려놨어요. 10번도 넘게 그랬습니다. 부산까지 뛰어가고 싶었어요. 수연이 옆에 서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수연이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15년을 함께한 어머니와 15년을 빼앗긴 딸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준호가 학교에 갔어요. 저는 현장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일이 손에 안 잡혔거든요. 거실에 앉아서 시계만 봤어요. 10시, 10시 반, 11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12시, 1시, 2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심장이 점점 조여왔습니다. 혹시 장모님이 또 뭔가를 한 건 아닌지, 수연이를 데리고 어디로 간 건 아닌지, 최악의 상상이 꼬리를 물었어요. 3시 27분,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연이었어요. 받았습니다. 끝났어요. 목소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울음도 분노도 아무것도 없는 목소리. 전부 쏟아내고 나서 빈 그릇이 된 것 같은 소리였어요.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괜찮은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수연이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엄마가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차리고 있었어요.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면서 콧노래 부르고 계셨어요. 어제 생신이라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저를 보더니 웃으셨어요. 은서야, 일어났어? 밥 먹자. 저는 식탁에 앉았어요. 엄마가 밥을 퍼주셨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엄마가 항상 해주시던 것들이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릇을 받아들고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숟갈 떴어요. 그런데 입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물었어요. 왜 안 먹어? 어디 아프니? 수연이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식탁 위에 하나씩 놓았어요. 전원기록, 사망신고서, 병원비 영수증, 그리고 녹음기. 엄마 얼굴이요. 수연이가 멈췄어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하얗게 됐어요. 순식간에 된장찌개 국자를 들고 있었는데 손에서 떨어졌어요. 찌개가 식탁에 쏟아졌어요.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이게 어디서 났어? 엄마가 물었어요. 서재요. 제가 말했어요. 책장 아래 이중 바닥. 엄마가 의자를 밀고 일어나셨어요. 허리가 휘청거리셨어요. 식탁을 짚고 겨우 서서 저를 봤어요. 은서야, 들어. 이건 다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엄마가 설명해 줄게. 수연이가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었습니다. 저는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엄마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 남자한테 절대 말하지 마세요.
수연이가 살아있다는 거. 돈은 내가 줄게요. 식탁 위에서 녹음이 울리는 동안 엄마는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고 눈이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었어요. 녹음이 끝나고 제가 물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다 너를 위해서 한 거야. 수연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 말이요. 너를 위해서 15년 동안 그 말로 모든 걸 묶어놓은 거예요. 제 이름을 바꾼 것도, 남편을 죽은 사람으로 만든 것도, 아들한테서 엄마를 빼앗은 것도 전부 다 너를 위해서. 그 한마디로 저는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그 남자는 너한테 안 맞았어. 인테리어, 그게 뭐야? 대학도 안 나온 남자. 내 딸은 그런 데서 끝날 아이가 아니야. 사고가 났을 때 기회라고 생각했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기억도 못 하잖아.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기회. 아내가 의식불명으로 누워있는 걸 기회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러면 준호는요? 내 아들은요? 엄마가 내 아이한테서 엄마를 빼앗은 거예요. 3살짜리 아기한테서.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 애도 아빠가 키우면 되지. 남자가 애 하나 못 키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전에도 그랬어요. 장모님은 저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딸을 빼앗을 수 있는 상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일어섰어요.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를 봤어요. 71년을 살아온 사람의 얼굴을. 15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사람의 얼굴을. 근데 정민 씨, 네. 그 얼굴이 처음 보는 얼굴 같았어요. 수연이의 숨이 떨렸어요. 15년 동안 매일 본 얼굴인데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처음으로 제대로 본 거예요. 자기 딸의 인생을 설계하고 남편과 아이를 빼앗고 기억을 잃은 딸한테 거짓말로 새 인생을 씌우고 그걸 사랑이라고 포장한 사람의 얼굴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수연이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울기 시작했어요. 은서야, 엄마가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엄마 없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 의사가 됐잖아. 존경받는 사람이 됐잖아. 그 남자한테 있었으면 이렇게 못 됐어. 저는 말했어요. 수연이가 한 박자 멈췄습니다. 엄마. 네. 제 이름은 이은서가 아니에요. 엄마가 얼어붙었어요. 저는 박수연이에요. 정민 씨의 아내고 준호의 엄마예요. 엄마가 아무리 이름을 바꾸고 기억을 지우고 서류를 위조해도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식탁을 짚고 무릎을 꿇으셨어요. 수연아, 제발. 엄마를 이해해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15년이에요, 엄마. 수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부러지지 않았어요. 내 남편이 15년을 혼자 살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 도시락 싸고 혼자 밥 먹고 혼자 늙어갔어요. 내 아들이 엄마 얼굴도 모르고 16년을 컸어요. 아빠한테 자기 때문에 혼자 사는 거냐고 물었대요. 16살 아이가. 그게 엄마가 말하는 사랑이에요? 엄마가 바닥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어요.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15년 동안 빼앗긴 건 돌아오지 않아요. 남편의 15년, 아들의 15년, 그리고 나의 15년. 돌아오지 않아요, 엄마. 그리고 저는 말했어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수연이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길고 떨리는 숨. 서류를 챙기고 현관으로 갔어요. 뒤에서 엄마가 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아, 수연아, 가지마. 엄마밖에 없잖아. 그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어요.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문을 닫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안에서 엄마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긴 침묵. 저도 울었어요. 복도에서, 혼자서, 엄마 집 앞 복도에서 미워하면서 울었어요. 사랑했으니까.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수연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민 씨, 네, 서울 갈게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내일, 서울 가요. 네, 준호한테 가도 돼요?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겨우 한마디를 밀어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벽을 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15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유골함 앞에서 소주를 따랐습니다. 15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15년 동안 아빠는 내 엄마 한 사람이면 되라고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별을 봤습니다. 그 15년이 끝나려 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호는 학교에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물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주전자를 2번이나 놓쳤어요. 초인종 소리에 준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누구야? 아빠가 나갈게.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르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15년 동안 이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저와 준호 둘뿐이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수연이가 서 있었어요. 검은 코트에 머리를 내린 채로 평소의 포니테일이 아니라 머리를 풀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눈은 맑았어요. 15년 만에 처음 보는 수연이의 맑은 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봤던 차갑고 경계하는 눈이 아니라 제가 기억하는 수연이의 눈. 왔어요. 수연이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네. 저는 그 한마디밖에 못했어요. 더 많은 말을 준비했었는데, 어서 와요. 기다렸어요. 보고 싶었어요. 전부 다 할 말이 있었는데, 막상 눈앞에 서니까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들어와요. 겨우 그 말을 밀어냈어요.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넘었습니다. 현관에 신발을 벗고 작은 복도를 지나 거실로. 수연이가 거실을 둘러봤어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거실 겸 식당, 부엌, 방 2개. 수연이가 살던 신혼집과는 다른 곳이었어요. 그때 우리 집은 사고 이후에 정리했거든요. 혼자서 준호를 키우면서 더 작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수연이의 시선이 식탁에 멈췄어요. 의자 2개, 4개가 아니라 2개. 수연이 눈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아빠 누구야? 준호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물었어요. 저는 수연이를 봤습니다. 수연이가 저를 봤어요. 준비됐냐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야. 응? 앉아봐. 준호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연이와 저는 준호 맞은편에 나란히 섰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100번은 생각했는데 막상 이 순간이 오니까
어떤 말도 맞지 않았습니다. 수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안녕. 준호야. 준호가 수연이를 봤습니다. 병원에서 봤던 의사 선생님. 그런데 오늘은 흰 가운이 아니라 사복이었고 병원이 아니라 자기 집 거실이었어요. 준호 눈에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이 왜 우리 집에?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준호야. 아빠가 전에 말했잖아. 나중에 말해줄게라고.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긴장한 눈. 이분이 목이 메었어요. 삼켰습니다. 다시 말했어요. 이분이 내 엄마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눈만 크게 떴습니다. 저를 보다가 수연이를 보다가 다시 저를 봤어요.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3번을 그렇게 했어요. 16살 아이가 받아들이기엔 너무 큰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빠가 엄마 돌아가셨다고. 살아있었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세한 건 천천히 설명해 줄게. 지금 중요한 건 하나야. 내 엄마가 살아있고 지금 내 앞에 서 있다는 거야. 준호가 수연이를 봤어요. 수연이도 준호를 봤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서로가 누구인지 알면서 마주했어요. 준호의 턱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야? 응, 진짜. 엄마야?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수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늦어서 미안해.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다리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수연이를 향해 1걸음, 2걸음. 그리고 멈췄어요. 엄마라면서 왜 이제 와요?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당연했어요. 16해를 엄마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왜 이제야 와요? 내가 엄마 필요했을 때는 어디 있었어요? 수연이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말이 맞아. 엄마가 곁에 없었어. 내가 아플 때도 학교 갈 때도 밥 먹을 때도 하나도 못 해줬어. 수연이가 한 발 다가갔어요. 이유가 있었어. 하지만 그 이유가 뭐든 내가 혼자였다는 건 변하지 않아. 수연이가 2 손을 내밀었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하겠어. 준호가 수연이의 손을 봤어요. 의사의 손, 자기 목숨을 살린 손, 잠결에 이마를 쓸어준 손, 15년 전 자기를 안았을 손. 준호야. 제가 뒤에서 말했어요. 화내도 돼. 울어도 돼.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줘도 돼. 다만 한 가지만 알아줘. 준호가 저를 돌아봤어요. 이 사람은 너를 한 번도 버린 적 없어. 기억을 잃었던 거야. 그리고 기억이 돌아온 순간 제일 먼저 너한테 오겠다고 했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 수연이를 봤어요. 한참을, 오래오래 수연이의 얼굴을 보면서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자기와 닮은 곳을 찾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눈이 나랑 똑같네. 수연이가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어요. 그러네. 너 엄마 눈 닮았다. 준호가 무너졌어요. 얼굴을 2 손으로 가리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16살 남자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진 거였습니다. 수연이가 다가가서 준호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손을 뻗었습니다. 준호의 이마를 쓸어넘겼어요. 아기였을 때처럼, 회복실에서 몰래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숨기지 않고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수연이 얼굴을 봤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나왔어요. 수연이가 준호를 안았습니다. 준호가 수연이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16살. 엄마보다 키가 큰 아이가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상상만 했던 풍경이었거든요. 수연이가 준호를 안고 있는 모습, 세 사람이 한 공간에 있는 모습, 수연이가 울면서 준호의 머리를 쓸어 넘겼어요. 많이 컸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안았을 때 이만큼이었는데 수연이가 손으로 간격을 보여줬어요. 아기 하나 들어갈 크기. 준호가 그걸 보고 더 울었습니다. 한참 뒤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코가 빨갛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아빠. 응. 아빠가 재혼 안 한 이유. 이것 때문이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빠도 몰랐어. 엄마가 살아있는 줄. 그러면 왜? 말했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울면서 아빠는 내 엄마 한 사람이면 된다고. 준호가 또 울었어요. 수연이도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세 사람이 작은 거실에서 울었어요. 보기 좋은 풍경은 아니었을 겁니다. 코 풀고 눈물 닦고 또 울고. 그런데 그게 좋았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셋이서 울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1년 후 새벽 5시 저는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옛날 습관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었어요. 수연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긴 채로 코를 살짝 골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알았는데 수연이는 코를 골아요. 15년 만에 다시 들은 그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편한 소리였습니다. 살금살금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밥솥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밥은 잘 됐어요. 도시락통을 꺼내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할게요. 수연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잠옷바람에 부스스한 머리로 눈이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괜찮아. 자, 아니요. 제가 하고 싶어요. 수연이가 제 옆에 섰어요. 나란히. 좁은 부엌에서 어깨가 닿았습니다. 수연이가 소시지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란을 깨서 프라이를 붙였습니다. 정민 씨. 응? 소시지 자르는 각도가 이상해요. 15년 동안 이렇게 잘 나왔어.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수연이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별것 아닌 대화였어요. 그런데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누군가와 나란히 서서 도시락을 싸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15년 전에는 몰랐어요. 도시락 2개를 쌌습니다. 하나는 준호 거, 하나는 제 거. 수연이가 도시락 뚜껑을 닫으면서 말했어요. 내일부터 3개 싸야겠다. 3개? 나도 도시락 싸갈 거예요. 수연이가 서울 쪽 병원으로 이직을 했거든요. 다음 주부터 출근이었습니다. 그러면 4개지. 4개요? 상철이 형 것도 하나. 수연이가 피식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7시에 준호가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나오더니 멈춰 섰습니다. 엄마, 또 도시락 싸? 또라니. 오늘이 2번째야. 아빠 도시락보다 맛있어? 수연이가 제 옆구리를 찔렀어요. 당연하지. 15년 동안 내가 싸줬는데. 준호가 도시락통을 열어보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엄마, 소시지 자르는 각도가 아빠랑 다르네. 수연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게 원래 정상이야. 저는 식탁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식탁에 의자가 3개였어요. 2개가 아니라 3개. 수연이가 커피를 3잔 내렸어요. 준호 잔에는 우유를 많이 넣었습니다. 어떻게 아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한 적도 없는데 아마 엄마니까 아는 거겠죠.
잘 다녀와요. 수연이가 현관에서 준호 넥타이를 고쳐 매주면서 말했어요. 엄마, 넥타이 너무 꽉 매지 마. 가만히 있어. 아빠는 안 매줬거든. 아빠는 못 매는 거야. 헐. 저는 뒤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웃었어요. 이게 우리 아침이구나. 15년을 돌아서 도착한 우리의 아침.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수연이가 불렀어요. 정민 씨. 돌아봤습니다. 수연이가 서 있었어요. 현관 불빛 아래에서 잠옷바람에 부스스한 머리에 약간 부은 눈에 세상에서 제일 예뻤어요.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요? 뭐든. 된장찌개 할까? 좋아. 수연이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준호가 물었어요. 아빠, 응? 행복해?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엄마를 닮은 눈. 크고 맑고 속이 다 보이는 눈. 응, 행복해. 준호가 웃었어요. 수연이를 닮은 웃음이었습니다. 빼앗긴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은 어떤 사과로도 어떤 눈물로도 되돌릴 수 없어요. 준호가 처음 뒤집기를 한 날, 처음 걸음마를 뗀 날, 처음 아빠라고 부른 날. 수연이는 그 순간들을 영영 볼 수 없습니다. 저도 수연이와 함께 했어야 할 15년의 아침을 돌려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남은 시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저는 새벽에 일어날 거예요. 밥솥을 열고 소시지를 자르고 계란을 부칠 겁니다. 옆에 수연이가 서서 각도가 이상하다고 잔소리할 거예요. 준호가 일어나서 엄마 도시락이 더 맛있다고 할 거예요. 식탁에 의자 3개가 있을 거예요. 그걸로 됐습니다. 사랑에 늦은 나이는 없고 가족에게 늦은 시간도 없습니다. 오늘도 세 사람의 아침이 시작됩니다.